자, 단문을 좀 보겠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 나눠드린 자료에 10개년 기출을 잠깐 보십시오. 이게 단문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분석을 쭉 해보니까 일단 겹치는 건 없어요. 이게 보시면은 1회 때 심리방법, 그리고 그 2번에 재판상 대위,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1회인데 불이타였습니다. 불이타. 재판상 대위는. 그리고 14년도 2회 때 종료 사유,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의 불복인데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지금은 질서위반회계규제법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3회 때 항고의 쭉 보시면 그 다음에 관할, 그리고 16회 때 재판방식 고지, 그 다음에 그 사례가 났는데 이게 그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면 직무범위가 있잖아요. 직무범위. 이 원칙적으로 소송대리는 함부로 못합니다. 원칙은. 특히 저 행정소송 대리 같은 게 함부로 안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낸 것 같아요. 대리가 되나요? 안 되냐. 그리고 5회 때 그 과태료 불복 의견 진술 기회 줘야 되냐. 그리고 취소 변경 별표 치십시오. 그 2번 5회 때 2번 이거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6회 때 이제 재판의 효력이죠. 뭐 형성력, 확정력, 집행력. 집행력 이렇게 크게 한번 나왔는데 집행력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용에 관한 거 2019 7회 때 비송사건 절차 특징 증거조사, 이게 이제 비송사건은 좀 이따 잠깐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게 정식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닙니다. 이게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송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법원이 일종의 법률관계 당사자 권리 의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후견적 입장에서 적법성 판단 겸 권리구제 가치 뭐 이런 식이라 약간 다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쓰라는 것이고 8회 때 넘겨보시면은 그 항고와 항고 기간, 항고 제기 효과, 대리 또 나왔죠. 비송사건 대리. 그러니까 대리가 지금 두 번 유형에서 한번 아까 저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냐 뭐 이거 하나 나왔었고 2021년 절차 개시 유형, 비송사건과 민사소송 사건의 구별 기준과 차이점, 이게 비송사건 특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회 때 기일, 재량이송, 뭐 이송재판 효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비송사건 절차법 우리 시험 범위가 주로 총칙 편인데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가 단문이.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 단문이 지금 보시면 해마다 두 문제씩 나오지 않습니까? 40점. 그러니까 잘하셔야죠. 여기도 40점. 여기서 40점에서 20점만 확보하셔도 얼마나 큰 힘입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행정사 실무법인데 그래서 제가 그 3페이지 보시면은 그 출제 영역 예상해서 뭐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뭐 재판 집행, 취소 변경, 기간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이게 나오기는 좀 그렇고 4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5번도 안 나왔는데 이거는 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쓸 게 별로 없고 조문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용 부담 요거는 한번 출제됐었고 비용에 관한 것들 송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8번 자료 수집, 이게 이제 증거조사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고 항고 종류, 항고 법원 재판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종료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뽑아봤는데 뭐 요거는 그 오늘 이후로 좀 외우세요. 여기서 제가 볼 때 하나 걸리면 시험장에서 저를 떠올리시면서 하나 건졌다. 혹시 압니까? 이것 때문에 운명이 바뀔지. 그렇죠?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단문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게 여러분들 이제 단문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드리지만
이걸 정형적인 목차를 잡고 쓰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결국 이것도 어떻게 쓰시냐면은 목차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만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이제 2차 시험장 가시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저 초안 잡으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이거 잡으시잖아요, 이거. 이거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목차를 먼저 잡으려고 하시니까 초안이 안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런 분들 계세요. 초안을 저희가 굉장히 주관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안 잡고 냅다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처럼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걸 봐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보세요. 이렇게 사례에서 사례. 그러니까 사례만 있다 보니까 뭐가 쟁점인지 그 사례에서 안 떠올리죠. 설문 보고 사례를 봐야 이게 문제점이 있네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 이해가시죠? 그 단문도 사실은 이게 초안이 필요합니다. 초안. 저는 답안 작성할 때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초안. 그러니까 초안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집행력 나왔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집행력의 의의가 뭐였더라? 여기서 떠올려야 돼요. 강제 집행.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강제 집행. 그런데 이 피송사건 절차법은 일반 재판처럼 권리구제가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강제 집행이 되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더라? 여기 나와야 되겠죠? 강제 집행이 필요가 없다? 이 피송사건의 특성상. 이게 뭐 권리구제가 하는 소송이 아니니까. 권리관계, 의무관계 막 이런 게. 그런데 예외적으로 강제 집행이 되는 재판이 있더라? 이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외 2개 딱 나오면 끝이에요. 이게 포인트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비용과 과태료 재판은 강제 집행이 된다더라 이렇게. 이게 들어가면은 최소한 20점 만점에 10점을 주세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 단문 주제마다 어떤 게 핵심적인 내용인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그냥 목차 잡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도 그냥 평상시에 막 이제 암기하실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오세요. 그 다음 목차 뭐였더라?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를 먼저 파가신 다음에 그걸 목차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목차를 안 쓰셔도 돼요. 이번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전형적으로 목차 안 썼는데 점수가 나왔네? 출제자가 목차 보겠습니까? 내용 보는 거지. 물론 목차 잘 쓰시면 야, 이 공부 많이 하셨구나, 정리 잘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가점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목차 잡다가 이거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제일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시간이에요. 사례에서 시간 다 잡아먹으면 단문 하나 못 쓰세요. 근데 단문이 60점인데 단문을 너무 잘 쓰시려고 하면 또 하나 놓치세요. 내가 평상시에 정리했던 단문이 나왔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손이 떨리기 시작하세요. 나왔다. 아니요, 여러분들 진짜 시험장 가시면은 제가 겪은 건데 저는 이제 2차 경험이 한 4번인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쓰려고 하니까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답안을 쓰는데 답안을 우리가 실력을 이쪽이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테스트한 것처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 대통령은 구수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됐지만 아마 반성했을 거예요. 출제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막 학설을 내가 막 쓰는 거예요. 학설. 그러면 출제자가 아니 도대체 공부를 얼마 했는데 감히 학설을 비판을 해? 이렇게 가버려요. 나는 이 학설을 알고 있고 대신 난 이걸 따라간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막 두서없이 학설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된 것이 뭔가 답안을 많이 써야 점수를 줄 것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 설문 한 페이지, 2번 설문 2페이지, 한 장? 그래도 내가 이 설문에 주어진 문제를 알고 있고 여기서 핵심이 뭐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은 점수 주세요.
단문도 마찬가지예요. 단문도 목차 막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집행력에 의의 알고 있어. 요 내용 알고 있어. 이것만 쓰시면 기본 점수 주세요. 그 기본 점수를 단문 3개만 확보하시면은 30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평상시에 딱 정리하고 암기해서 갔는데 나왔어요. 20점. 그러면 이제 막 손이 떨려. 올해 자격증 따는구나. 근데 손이 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답안이 안 써져요. 시험장 가보시면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 있어요. 막 떨려가지고 긴장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가면은 처음에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에서 땀 나고 이제 막 수건으로 닦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신 거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뭐 내가 쓰면 출제자가 읽겠지 이렇게 좀 고생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단문 예를 들어 반 페이지 썼다 쓸만한 거 다 썼다 과감히 다음 단문으로 넘어가세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쓰세요? 핵심 내용을 쓰되 단문을 누락 없이 쓰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본 요소 맞습니다. 이번 경험해 보세요. 가시면은 의 쓰고 그 다음 뭐 쓰세요? 멍해요. 이게 그 다음 뭘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단문 준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문 준비 막 이렇게 막 보면 이게 막 져가지고 외우고 다니시는데 의의하고 핵심 내용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 페이지라도 쓰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 5에서 7점을 확보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막 지금 보시면 막 교실에서 막 외우고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핵심 내용만 잘 파악하고 일단 간단한 가겠다. 그러면 일단 뭘 정리하셔야 됩니까? 나올 거 다 나왔다고 했으니까 요 비성사건 절차법은 먼저 저 기출문제 출제됐던 거 여러분들 한번 저 모범답안 같은 거 보면서 여기서 핵심 내용이 뭐야? 이걸 정리하고 가셔야죠. 이해가시죠? 꼭 이렇게 전형적으로 쓰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차를. 집행력인데 이 단문에서는 의의를 잘 쓰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저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0점짜리로는 좀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하고 섞여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재판의 효력 3가지 쓰시오. 그럼 거기서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실은 집행력입니다. 이게 판결의 집행력이란 이게 나와야죠. 여러분들 강제 집행. 재판에 의한 강제 집행을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재판을 강제 집행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재판의 효력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 근데 여러분들 강제 집행하려면 상대방이 전제로 깔린 게 뭐 있습니까?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말은 저쪽이 의무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강제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송사건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이나 뭐 당사자 소송 이런 거하고 달리 권리 의무 당사자 간의 소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고 있고 피고 있고 법원이 원고 피고 뭐 이렇게 뭐 서로 공격, 방어, 서로 변론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이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심리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모든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 요게 중요합니다. 줄 쳐놓으세요. 이행 판결의 경우에만 강제 집행력이라는 게 인정되는 겁니다. 이행 판결.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 판결에서 이행할 의무가 있을 때만 강제 집행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비송사건 재판은 원칙적으로 뭐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의무이행 막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 이게 별표입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상 원칙 집행, 재판의 집행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비송사건 재판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상사, 민사 해가지고 결정만 하잖아요. 이래 이런 거지. 뭐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집행이 필요하지 않는데 자, 예외 2개를 꼭 외우세요. 요 비용에 관한 재판하고 뒤에 보시면
과태료 재판은 강제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의 비용, 그러니까 잘 나오죠. 기출문제 한번 나왔죠. 재판 비용. 이 법원은 비용에 관한 재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는 그 금액을 확정을 해서 사건과 함께 재판하는데 이게 필요할 때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 재판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자입니다. 비용의 채권자. 근데 이 비용이 오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재판이 어떻게 시작돼요? 비송사건은 개시. 법원이 직권으로 할 때도 있고 당사자 신청해 할 때도 있고 검사가 청구해갖고 할 때도 있고 세 가지. 그러면은 거기서 비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했다. 검사가 청구했다. 그 국고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겠죠. 그 나오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이렇게 할 때 이때 채권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되는 겁니다. 물론 국고 부담인 경우라도 상대방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비용을 납부 안 하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죠. 예, 이런 경우입니다. 채권자라는 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과태료 재판은 검사 명령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미 검사가 명령할 때는 과태료 재판이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과태료 재판 결정 형식으로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 검사가 명령하면 이 명령 자체가 일종의 집행권원이에요. 명령에 따라 집행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이걸 잘 또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태료 납부 안 하면 국세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 집행. 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비용과 과태료 재판. 그리고 이런 그 강제 집행할 때는 당연히 송달을 해줘야 됩니다.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준용이 되되 집행 개시 요건으로 집행하기 전에 재판서 송달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비송사건, 이게 중요하죠. 비송사건 절차는 지금 다 뭐예요? 결정을 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비송사건 절차는 재판서를 송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뭘로 들어가니까? 강제 집행 절차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요거 재판서 송달 필요 없다. 비송사건 절차.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제가 송달 정리해 드리는데 재판서 송달이 필요한 경우가 몇 개 없어요. 비송사건 절차는. 어떤 경우냐면 그 중요한 기일 알려줄 때 상대방이 나와갖고 뭐 말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기일 알려줄 때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는 촉탁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행 판결이 강제 집행 필요한데 비송사건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력이 큰 의미가 없지만 비용사건하고 과태료 재판에서 강제 집행 인정된다. 요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생각나면 여러분들 목차를 나누시면 되잖아요. 원칙, 예외 이렇게. 자, 와 이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점짜리로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쪼개가지고 직권 취소 변경 이것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와 변경인데 반드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취소와 재판이 있고 이걸 취소하는 거죠. 여기 이제 또 변경되는 거. 먼저는 크게 어떤 형태가 있냐를 알아두셔야 돼요. 법원이 자기들이 재판을 했고 그 재판이 위법부당하니까 그 재판한 법원이 자신들이 재판한 걸 취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직권에 의한 취소, 변경입니다. 그리고 그 넘겨보시면은 그 가로 2번에 이제 상대방이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을 하겠죠. 항고. 그래서 항고 법원에 의해서 원래 재판, 원심 재판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사정 변경에 의해 취소 변경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해서 취소 변경 된다라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다 줄쳐놓으세요. 가로 3번에 계속적 법률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정 변경되면 그 법률 관계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직권에 관한 취소 변경. 법원이 재판을 했고 이 법원이 자신들이 한 재판을 직권으로 취소 변경합니다. 왜 이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1심 판결 나왔는데 1심 법원이 어라? 우리가 판결 잘못했네? 바꿔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오로지 뭐합니까? 정식재판은 당사자가 항소한다거나 상고해가지고 바뀌는 거지 불가변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재판으로 뭔가를 확정을 했다면 그 선고법원은 자기들의 판단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비송사건 절차는 이 자체가 무슨 성격을 띨 수도 있냐면은 일종의 행정처분의 성격도 띨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비송사건 절차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따라 상대방이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들어와 있어요. 법원이 재판해놓고 이게 위법부당하다면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유 위법부당입니다. 법원은 재판 후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 이런 거 이제 키워드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아까 저 가로 3번으로 하나 빼놨는데 재판이 처음 부당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도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그래서 사후에 부당하게 된 경우에도 직권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당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정 변경으로 사후에 부당하게 된 경우 사유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서 직권 취소 변경은 뭐가 돼야 돼요?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직권 취소니까 따로 이렇게 신청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취소 변경 재판은 항상 직권에 의하고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꼭 신청이 있어야만 재판하는 경우에는 그런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신청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직권으로 하는 거지 신청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에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법원 직권이에요. 그래서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법원은 원재판을 한 1심 법원에 한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뭐하고 구별하셔야 되냐면은 당사자가 항고를 해가지고 항고법원이 이렇게 항고에 의해서 원재판을 취소 변경하는 거는 직권에 의한 취소 변경이 아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건 자기들의 판단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 판단 법원이 1심 법원이 취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되는 겁니다. 항고 법원이 취소 변경하는 것들은 직권 취소 변경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상대방의 불복에 따라 취소 변경하는 거니까. 그리고 취소 변경 시기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항고 법원의 재판 중에도 원심 법원이 취소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복해가지고 지금 항고 법원이 진행 중인데 처음에 1심 판단했던 법원이 자기들 재판 위법부당하다 직권 취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1차 하실 때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여기도 똑같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1심 법원이 항고 법원 재판 중에 취소 변경 가능합니다. 자, 이 취소 변경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법률관계 변동이 생기게 될 텐데 이건 논란입니다. 이 소급표가 인정되냐? 이걸로 끝내세요. 견해들이 있다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위법부당한 재판을 취소 변경할 때 법원이 시간적 효력을 정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소급표냐 아니냐 이거는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해야 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 변경 못합니다. 왜? 여기는 전제가 신청을 반드시 있어야 재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권 취소가 제한되는 겁니다. 즉시항고를 꼭 해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이게 있어야만 불복하는데 아직 즉시항고 있냐 없냐 이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꿔버리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직권으로 의한 거. 제가 볼 때 나온다면은 이렇게 넓게 취소 변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러면 조금 20점 범위가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다 쓰셔야 돼요. 직권 취소 변경 쓰시고 항고에 의한 취소 변경 쓰시고 아까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변경 나누서 쓰시고 그런데 직권 취소 변경이 나오면 방금 봤던 목차대로만 쭉 쓰시되 직권 취소에 의한 변경이 나오면 뭘 꼭 쓰시냐면 항고에 의한 취소 변경이 아니라는 걸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구별 개념으로. 자, 요거는 제가 볼 때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가시면은 기출 문제에서 기일이 한번 나왔습니다. 기일이 나왔는데 요 기간은 굳이 낸다면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그 출제가 안 된 데서 되도록이면 출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한 13, 14, 15회 정도까지 지나면은 기출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막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기간인데 이 기간은 간격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간격. 시작점과 종료시. 그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의 의의는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인데, 그럼 이제 뭐가 꼭 나와야 됩니까? 이게 시간의 경과, 간격은. 그걸 계산해야 돼요. 계산. 초일을 어떻게 잡고, 말일을 어떻게 잡고.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 비성사건 절차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행정기본법을 따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민법. 그래서 기간 초일 불산이 원칙이죠. 외우셔야 됩니다.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했다면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이 산입되죠. 대개 오전 0시면 날짜가 초일이 딱 정해진 거죠. 뭐 몇 월 며칠부터 뭐 이렇게 그죠? 이럴 때는 초일 산입, 원칙 초일 불산입. 자, 그런데 가로 2번에 기간을 정하는 재판의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산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특별한 규정 없으면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기간이 시작돼요. 처음부터 재판에서 그 재판의 효력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원칙적으로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입니다. 되게 이제 아까 봤죠? 재판의 효력이 생길 때 여러분들 이거 항상 여기 비소사건 재판은 꼭 송달해야 돼요. 송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송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송달서 받은 날로부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자, 말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 이 길로 만료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다르죠. 행정기본법하고. 그리고 자, 3번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개를 떠올리세요. 기간 초일 계산하는 거 하나 써야 되겠다. 요게 하나 들어가야 되고, 요거 들어가셔야 돼요.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우리가 이제 신축이라고 쓰시면 돼요. 신축은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이게 결국 피송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신청에 따라 재판하건 검사 청구에 따라 재판을 하건 심리 자체가 다 어떤 식입니까? 이게 직권심리 아닙니까? 직권심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실규명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간을 늘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끝내려면 줄여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딱 기간을 어느 확정적으로 고정시켜가지고 그것만 지켜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취지, 요 필요성을 하나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간의 신축,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적정하면서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서 법원이 기간을 정하는데 여기서 생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기간의 신축을 인정한다.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단기라면 신축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왜 그래요? 일단 법원이 정하되 이 기간으로 법원이 정한 기간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신축을 인정한다. 근데 당연히 신축하려면 법에서 반드시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거 지켜라 이렇게 해버리면 함부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불변기간이 원칙은 아니어야 됩니다. 불변기간은 뭡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법원은 불변기간이 아닌 한 이렇게 해놨습니다. 불변기간이 아닌 한 법정기간,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기간을 신축할 수 없어요. 이해가시죠? 대신 불변기간인데 가끔 뭐 거리상으로라든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간이 안 지켜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부가기간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기간의 신축이 필요한데 불변기간이 아니어야 되고 불변기간이라면 부가기간을 주는 겁니다. 부가기간. 이 부가기간은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법정기간은 그대로 두고 조금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준다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주소 또는 고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불변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불변기간의 추후보완인데 이게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자, 이게 돼야죠.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돼야 됩니다. 당사자 잘못이라면 기간 지나버리면 안 받아주는 거죠. 그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다. 그럴 때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를 외우세요. 2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완입니다. 보완.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에 외국에 있다. 그러면 30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보완입니다. 추후보완. 지금 자 기간 나오면 뭘 쓸 건가 꼭 기억을 하세요. 기간 계산, 초일, 그 다음에 말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꼭 나오셔야 돼요.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신축할 필요성 있다라는 거. 그런데 불변기간은 신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변기간이 아닐 때 신축할 수 있고 불변기간은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변기간의 추후보완인데 전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소송상 필요한 행위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별표 쳐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당사자 사망이나 파산이 이 비송사건 절차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사망하면 상속인이 승계 뭐 행정소송도 그렇잖아요. 사망이나 합병 뭐 이런 게 나오면 승계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인데 그러면 요 말은 이게 영향을 미친단 말은 이미 지금 비송사건이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사망이나 파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무작정 상속된다 이렇게 바로 쓰지 마시고 일단 뭐를 하나 쓰셔야 됩니까? 이게 승계가 되냐 중단되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절차가 개시되는가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절차 개시부터. 이해가시죠? 자, 이런 건 공식적으로 절차 개시는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개시되는 사건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 청구에 의해서 개시되는 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검사 청구 사건. 그런데 자, 이 가로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세 가지로 개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어차피 비송 사건은 원고 피고가 서로 변론을 해요. 법관이 직권으로 심리를 해요. 법관이 직권으로 심리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행을 계속 할지 말지 누가 결정하냐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송 사건은 신청에 의한 사건이 됐건 아니면 직권, 검사 청구에 따른 사건이 됐건 진행 자체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중단이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법원이 그냥 종료시켜버릴까? 뭐 이렇게 아니면은 좀 뭐 기회를 조금 연장해 갖고 할까?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중단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절차 중단의 부존재. 비송사건 심리의 특성상 절차 중단이라는 문제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 중에 당사자가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사건의 특성상 수개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건마다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했을 때 이 절차에 비치는 영향은 자 여기다가 줄 쳐놓으세요. 사건, 비송사건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만약에 사망인데 이게 승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승계시키겠죠? 상속인한테. 그러면 승계가 됐다면 절차가 종료됐습니까? 계속 유지됩니까? 유지돼요. 그런데 사건의 특성상 이거는 뭐 일신전속적인 어떤 사안이다 보니까 수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망해버리면 수계가 안 되니까 그럴 땐 종료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는 경우에 이 자체가 목적을 잃는다. 그러면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나눠야죠. 상속 대상이 되는 사건이냐,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이냐. 만약에 상속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면, 즉 신청 사건의 경우라든가 항고인이 구하는 권리가 그냥 이렇게 이거 꼭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상속 대상 되는 사건이 상속 대상 되는 경우 이렇게 쓰셔가지고 상속인에게 절차가 승계되는 것이고 상속이 되지 않으면 절차를 속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 종료가 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니까 상속되면 승계되는 것이고 상속 안 되면 종료되는 것이고 그죠? 파산 선고인데 이거는 나름 이렇게 내는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파산이 됐을 때 원칙적으로 원칙은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무슨 뭐 사건의 권리구제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걸 외워두세요. 이 원칙적으로 파산각고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중단되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리 비송사건 중에 파산재단에 관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니면 영향이 없지만 파산재단에 속하면 파산관제인이 이렇게 돼 있죠. 파산관제인이
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해되시죠? 네, 파산 재단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제인이 승계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 갖고는. 그리고 절차가 수계될 때는 마찬가지로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하게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승계되거나 종료되거나. 뭘로 나누세요? 상속대상 되냐? 대상 안 되냐? 이해가시죠? 상속대상 안 되면 종료. 파산은 뭐가 중요해요? 파산은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파산 재단의 경우에는 관제인이 지위를, 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요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문제 5번째를 보시면 이건 법조문을 그냥 외우시는 거라.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비송사건 절차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온다면 민사소송법의 제척, 기피, 회피 요거 정도를 쓰라는 소린데, 시험 범위가 너무 확대돼 버리죠. 자, 아무튼 이 제척, 기피, 회피가 나오면은 의의를 잘 쓰셔야 돼요. 제척은 뭡니까? 행정절차법 하실 때 보셨죠? 그 소송에서도 심판에서 안 받고, 제척, 당연, 배제, 기피, 싫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피는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틀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척의 의의는 요 말이 들어야 됩니다. 일정한 법정 사유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직무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제척 사유가 있으면 그 법관은 당연 배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척 사유가 민사소송법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예요. 법관이 지금 요 재판 당사자와 뭔가 인적 관계가 있어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법관이 기존에 요 당사자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 한번 심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한 재판이 어려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요 정도만 쓰세요. 요 정도만. 이런 걸 하나씩 건져가는 거 아닙니까? 민사소송법의 제척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가 있다, 아니면 법관이 사건의 심리에 이미 관계했다.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제척 사유를 민사소송법 조문을 다 외워가지고 쓰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크게 두 개만 쓰시면 출제자가 알고 있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만 쓰세요. 이렇게만. 제척 사유.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가 있거나 이미 사건 심리에 관여했다거나 이걸 구별해서 제척 사유 열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제척 사유는 당연 배제니까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피 의의 쓰셔야 되겠죠. 제척 원인뿐만 아니라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자, 요게 중요합니다. 당사자 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에 의해서 법관을 직무집행으로 배제, 신청입니다. 그리고 사유는 그냥 요거 쓰시면 돼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다만 여기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판단 기준이 뭐겠습니까?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객관적이겠죠. 공정하기 어려운데 주관적으로 그냥 일단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 모른다는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불공정 재판할 거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시면 돼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사유가 아닌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 기피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원이 직권을 하는 건 아니죠. 자, 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허가를 받아서
스스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건데 어차피 이게 제척 기피해 가는 것들이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회피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회피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제척도 인정되고 기피도 인정된다면 당연히 회피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피 준용된다고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청, 기피 신청, 제척 사유 같은 것도 주장이 나오게 되면 일단 다시 한번 재판해갖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정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쉬셨다가 예상 문제 6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